안녕하세요. 저는 수리논술 강의를 하고 있는 신기철이라고 하고요. 올해 생각에 저희 학원에는 처음 온 건데 일단 뭐 많이 알고 계신 어머님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도 모르는 어머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리논술 전형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길게 좀 해볼게요. 짧게는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논술만 강의를 하고 있고요. 뭐 수학 수업 같이 하고 있지 않고 논술만 하기 때문에 약간 좀 뭐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소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일단 논술이 뭐냐? 요거부터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종합, 교과, 논술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 선발 인원 정도, 그러니까 보면 전체 정원의 한 10%, 뭐 작은 학교는 8% 정도 뽑는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A학과 정원이 100명이다라고 하면 10명 또는 많으면 8명. 이 정도는 논술로 뽑고요. 뭐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 40% 정시로 뽑고 나머지 뭐 종합이나 교과로 뽑죠. 그래서 논술 종류 이렇게 세 종류를 제가 적어놨어요. 인문, 수리, 약술. 이것도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 건데 어떤 어머님들은 뭐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게 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도 계셨어요. 약술도 있고 뭐 인문도 있고 수리도 있다. 인문, 수리는 같이 있는 학교가 대부분인데 약술형 논술로 보는 학교는 좀 약간 서울이 아니라 경기권의 좀 밑에 학교들이 약술만 보는 거죠. 그래서 엄연히 이것도 같은 논술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완전 결이 다르다. 완전히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주로 말씀드릴 거는 일단 수리 논술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학교별로 출제를 다르게 하고 그다음 채점도 학교에서 하는 거고 합격자도 학교에서 선정을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보냐? 수능 전에 보는 학교도 있고 후에 보는 학교도 있고 이것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90분 또는 제일 짧은 학교는 80분 시험 시간, 제일 긴 학교는 지금 현재는 120분이고요. 뭐 연세대학교 과학논술 들어가는데 뭐 옛날 같은 경우 2시간 반 이 정도를 봤죠.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이제 논술이라고 하면 인문 논술은 원고지 쓰는 거고요. 아직도 수리 논술은 원고지가 아닙니다. 그냥 백지주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는 거를 표 또는 그림, 글, 수식 다 섞어서 정해진 시간 동안 작성하면 되고요. 분량은 A3 한 장 정도 앞뒤로. 그러니까 A4 4장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를 본인이 아는 만큼 적어내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합격자 결정이 되죠. 그래서 또 이제 두 번째 갖다 놓은 거는 이제 어떤 어머님들 논술이 과연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 궁금해 하시는 부모님도 계셔서 좀 갖다 놔봤어요. 인문 논술하고 다른 게 뭔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인문 논술은 옛날에 많이 보셨죠? 혹시나 뭐 머릿속에 그리신 게 있을 거예요. 옛날 학교 다니실 때도 뭐 글 쭉 나오고 그걸 읽고 뭐 어떤 뭐 자기 견해라든지 뭐 견해를 쓰는 건 아니지만 글을 쓰는 거죠. 근데 수리 논술은 제시문이라고 하는 게 길게 주어지진 않습니다. 어떤 학교는 제시문조차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는 게 제시문인데요. 그냥 수학 이론밖에 없어요. 뭐 수학 이론 이런 거다. 첫 번째 이론, 두 번째 이론, 세 번째 이론. 이거 이용해서 여기 있는 소문항 하나, 둘, 셋, 네 개를 푸세요. 이거고요. 이걸 대문항 하나라고 얘기할 거고 그 대문항 하나에 지금 소문항이 4개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갖고 온 건 서강대학교 시험 세트예요. 그래서 자, 대문항 1번에 소문항 4개, 그 다음에 대문항 2번에 소문항 4개 해서 서강대 같은 경우는 전체 8문항이 있습니다. 이 8문항 100분 동안 본인이 아는 만큼 쓰면 돼요. 그런데 자 거기 보면 1-1, 1-2, 1-3, 1-4 이렇게 4개가 있죠. 이 문제가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연계돼 있어요. 그래서 논술 공부를 한다는 건 각각의 문제를 푸는 스킬도 필요하겠지만 능력도 필요하겠지만 이것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1-4번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이거 해결하세요라고 못하지만 1-1, 1-2, 1-3에 출제자는 힌트를 줘요. 이 마지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힌트를 하나하나씩 던지고요. 그걸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결해 나가다 보면 이게 해결이 되는 그런 구조예요. 단순히 수학만 엄청나게 잘했어요라고 해서 풀리지 않는 구조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학교마다 스타일 다 틀리고요. 하나 예시를 든 거고요. 보통 소문항 10개 정도? 이렇게 많이 볼 거예요. 답안 작성 예시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써야 돼요. 학생이 실제로 쓴 거 하나 갖고 와 본 거예요. 그래서 수식도 있어야 되고 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 그림도 같이 넣어주겠죠. 자, 근데 이제 논술을 공부를 안 해본 학생들이 이제 답안지를 보면 여기서 확 갈리는데요. 이것만 봐도 알아요. 얘가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보통 보면 이제 수능을 열심히 하다가 수능이 망가져서 수능 끝나고 빨리 어떻게 좀 해봐야지 라고 오는 애들 또는 그냥 시험 보러 가겠죠. 답안지 보면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수학 연습장처럼 쭉쭉 계산만 해놔요. 그런 식으로 하면 답이 다 맞아도 절대 못 붙어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이 학생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가 다 답안지에 드러나기 때문에 답 틀려도 붙을 수 있어요. 과정 하나하나가 다 부분 점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다면 각 단계 다 맞았는데 마지막에 단순 계산만 틀렸어요. 몇 가지 계산해놓고 A, B 구했는데 마지막에 제시하는 거에서 살짝 틀렸다. 뭐 1 더하기 1을 3이라고 했다. 감점 들어가지만 큰 감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이 학생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과의 차이점은 답을 내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수능은 답 틀리면 점수 다 나가잖아요. 논술은 답을 틀려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답만 맞은 애가 점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학생들이 첨삭을 받는다는 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런 거 써야지 저런 거 써야지라는 거를 코칭을 해주는 거죠, 옆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트레이닝이 된 학생들이 아마 실전에서 좀 더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보여드릴 건 이제 약술과 수리논술의 차이점. 요건 이제 관심이 없으신 부모님도 계실 건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결이 완전히 다르고요. 일단 공부해야 되는 대상 자체가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고3 학생들 모의고사 한 번밖에 안 봤는데 모의고사 3등급 이내면 수리논술 조금 생각해 보셔도 되는 거고, 보통은 1, 2등급 학생들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4등급 이하다라고 하면 4등급 이하에서 붙는 친구도 있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5월 모의고사 좀 있으면 볼 거고요. 3월 모의고사에서 수학이 4등급이다. 그러면 냉정하게 수리논술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등급 이내 학생, 그리고 상위권을 생각한다면 2등급 이내, 이런 학생들에서 좀 약간 경쟁력이 있다고 보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약술 쪽으로 가시는 게 합격 확률은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약술과 수리논술의 차이는 서술 양 자체도 많이 달라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만큼 써야 되잖아요. 약술은 간단하게 씁니다. 두세 줄. 또는 국민대 같은 경우는 그냥 답만 써요. 그래서 일반 수리논술과 약술논술은 어마어마하게 다르고요. 수학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일반 수리논술 준비하시면 약술은 준비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하다 보면 당연히 될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 이런 얘기도 해요. 이게 무슨 논술이에요. 약술논술 문제 보고. 그런 거라서 일단 뭐 수학이 3등급 이내로 들어온다, 또는 3등급, 2등급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수리논술 도전해 보면 되고, 나중에 혹시라도 뭐 좀 더 낮은 학교도 쓰고 싶다라고 하면 특별한 준비 없이 약술 쓰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붙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수리논술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시면 뭐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 좀 이름값 있는 학교들 다 수리논술이고요. 그 다음에 좀 가천대, 국민대, 상명대 요 정도가 이제 약술에서 이제 대표적인 학교들인데, 상대적으로 수리논술보다는 학교 네임밸류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좀 서영고, 서성한, 서울대는 논술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연대, 고대, 한양대, 성대, 서강대, 중대, 경희대 요 정도 최상위권 학교들부터 마지노선 어디까지냐면 뭐 부산대, 경북대, 지방에 있는 요 학교들까지는 수리논술 보는 거고, 그렇지 못한 학교들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경사항 이게 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건 변경사항은 작년에 어땠는지를 아셔야 이제 차이점을 좀 느끼실 텐데, 혹시 작년에도 경험하셨나요? 아닌가요? 지금 아예 처음 보시는 건가요? 첫째가 재작년에 재작년이요? 에서 첫째는 한번 수리논술을 해봤고, 예. 작년에는 저는 그럼 어느 정도 아시겠네요. 아시나요? 좀 변경사항인데요. 이거는 좀 큰 변경사항들만 제가 좀 적어놓은 거고, 연세대학교가 있죠. 뭐 어머님들 각자의 1대1 상담을 하면 제가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작년까지 수리논술밖에 안 봤거든요. 근데 올해 과학논술 들어간대요. 이게 좀 큰 변화일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학논술 어떻게 나오냐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아마 곧 공개되겠죠. 모의논술이든 뭐든 해서 이렇게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몇 년 전에 딱 2년만 없었어요. 원래 과학논술이 있었죠. 연세대학교 과학논술은 물투, 화투, 생투, 지투
2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4과목 다 보는 건 아니고 예. 물화생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봤고요. 그다음 출제 범위는 2까지 다 나왔었어요. 뭐 난이도는 거의 뭐 대학교 과학을 대학교 수준까지 나온다. 물론 대학교 수준으로 내지는 않았겠지만 그 정도까지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학생들이 어려워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리논술 60점, 과학 40점 했다가 딱 작년, 재작년 2년만 수리논술만 봤다가 올해부터 다시 과학논술을 가는데 차이점은 옛날에는 물투, 화투 다 해야 됐다면 통합과학에서만 낸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시문을 주고 제시문 기반으로 뭘 한다라고 했는데요. 유형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놓는 자료를 봐야 알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그게 바뀌었고 두 번째 연세대 다음에 한양대가 이제 뭐 논술 100%로 바뀌었다. 요거는 뭐 학교를 충실히 다닌 학생이면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성균관대 탐구 기준이 좀 다른데 작년에 탐구 기준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최저가 3합 6 또는 3합 5인데요. 성균관대는 2과목을 다 넣을 수 있었어요. 탐구 2과목. 근데 올해부터 바뀌는 거는 일단 사탐만 응시하면 2과목 평균으로 탐구를 넣는 거고 과탐을 응시할 경우에 대해서 과탐 잘한 것과 탐구 2과목 평균 중 잘한 거 그걸 반영해 주겠대요. 과탐 보면 어드밴테이지가 살짝 있겠죠. 잘 봤을 경우. 그렇게 바뀐 거랑 그다음에 중앙대 이거 좀 뉴스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중앙대 발표한 거 창의형 논술 전형 그러니까 고3만 보는 전형이 신설됐습니다. 작년까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수능 전에 고3만 보는 논술이 있을 거고 수능 후에는 옛날처럼 모든 과가 모든 학생이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논술 2번 지원이 가능하죠. 중앙대만 올해 2번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고3만 보는 논술에서 많이 뽑진 않습니다. 몇 명 안 되죠. 특징적인 건 약대 8명, 의대 4명. 최저가 없어요. 경쟁률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과들도 보면 중앙대에 있는 약간 좀 인기 학과들만 수능 전에 뽑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3만 볼 수 있는 거. 이거 말고도 더 다른 과가 있는데 그런 과들은 고3만 보는 전형에 없어요. 인기 학과만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수능 전에 하나, 수능 후에 하나 이렇게 2번 볼 수 있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홍대 작년까지 3합 8이었습니다. 그래서 붙기 어려웠어요. 아니 붙기 쉬웠어요. 최저만 통과하면. 최저 통과가 어려웠죠 학생들이. 근데 올해부터 2합 5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숭실대도 작년에 2합 5였는데 올해 2합 6으로 최저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낮춰진다는 건 논술을 더 잘 써야 된다는 소리예요. 옛날에는 최저 때문에 많이 갈렸다면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이 정도 변경 사항이 있고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최저 각 대학별로 어떻게 되냐 정리를 했고요. 또 뉴스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최저 없는 대학교 올해 연세대학교 넣어놨는데요. 내년부터는 연세대학교 최저 생깁니다.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일단 올해까지는 최저 없이 서울 연세대, 시립대 이런 학교들 진행되고 인하대도 올해까지는 최저가 없으나 내년부터는 최저가 생기고요. 지금 2028학년도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다 나오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일단 올해 기준으론 이 학교들은 최저가 없고 밑에 보시면 고대부터 좀 상위권 학교들은 뭐 3합 7, 3합 6 이 정도 걸려 있고요. 고려대학교 4합 8 걸려 있죠. 그래서 뭐 최상위권을 쓴다면 3합 6, 3합 7 정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뭐 2합 5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일 선호한다라고 보는 건데요. 건동홍, 또는 이대 숙대, 그 다음에 숭실 아니고 세종 정도까지 2합 5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경희대까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많이 도전하는 거죠. 2합 5. 그래서 뭐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탐구 한 과목이라고 써 있는 거는 사탐을 보든 과탐을 보든 상관이 없다는 소리고요. 보시면 가끔 가다 과탐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의학 계열인데 뭐 가톨릭대 약학과도 보면 과탐 한 과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탐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거까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특이사항으로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수학 필수. 무조건 최저의 수학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는 영어 2등급, 1등급으로 인정이죠. 이건 옛날부터 있었어요. 재작년부터.
그래서 영어 2등급, 1등급이라고 했더니 3등급, 2등급 바꿔주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니에요. 2등급만 1등급 인정이에요. 그래서 뭐 2합 5 정도는 돼야 좀 이름 있는 학교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됩니다라고 하면 여학생들은 2합 7까지, 남학생들은 2합 6까지 아마 가능할 겁니다. 2합 6 되는 학교, 숭실대, 국민대, 항공대 여기까지가 이제 남학생들은 마지노선이고, 예, 그게 안 된다, 2합 6을 못 맞추겠습니다라고 하면 순순히 최저가 없는 그런 학교들밖에 쓸 수가 없어요. 최저가 없는 학교일수록 경쟁률 높아지고 붙기는 어렵습니다. 가급적 최저 있는 학교 써서 최저 통과해야 붙을 확률 높아지겠죠. 그래서 아주대, 인하대까지 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거 이제 보시면 반영 비율,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고, 점점 내신을 보지 않는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논술 100%는 내신 9등급이어도 상관없어요. 진짜 상관없어요. 믿으셔도 되고요. 일단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학생부 10%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잘 모르시니까 이런 질문도 하세요. 제가 내신이 4점대인데 이게 10% 반영이 되면 불리한 거 아니냐? 또는 여기 지금 학생부 20% 반영이 되는데 내가 내신이 4점대, 5점 초반이다, 불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불리한 게 전혀 없어요. 보통 논술은 내신 3등급, 4등급 대 애들이에요. 그래서 4등급이면 그냥 지원자 평균 정도 될 거예요. 5등급이면 지원자 중에서도 좀 안 좋은 거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떨어지진 않아요. 왜 그런지 이렇게 보시면 뒤에 약간 좀 환산 점수 같은 거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앙대가 보시면 논술 70%, 학생부 30%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이 반영하죠. 중앙대는 내신이 안 좋으면 붙기 어렵겠네요. 전혀 아닙니다. 보시면 1000점 만점에 내신이 30%면 300점이죠. 그 300점 중에 100점이 비교과예요. 여기서 비교과는 출석입니다. 무단결석만 없으면 돼요. 그래서 그냥 100점 먹고 들어가는 거고요. 학교 정상적으로 다녔으면. 그 다음에 내신 전체 교과 200점 중에 1등급이 200이면 6등급이 196, 7등급이 192라고 돼 있네요. 1000점 만점에 8점 차이 나죠. 그것도 전 과목 보는 것도 아니에요. 상위 5과목. 그러니까 내신 5등급, 6등급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 상위 5과목이면 본인이 잘한 거 1등급 5개 있으면 돼요. 그럼 그냥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은 내가 내신이 좋다, 딴 건 못해도, 그럼 그 학생은 중대 내신에서 못해도 2등급, 3등급은 나오겠죠? 수학만 가지고.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7등급 이하 또는 6등급 대 중후반 이 정도 아니면 내신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논술만 잘 보면 대부분의 학교는 붙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범위인데요. 이거는 이제 예상이라고 써놓은 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올해 수시 모집 요강이 나와야 알 수 있겠죠, 정확하게. 작년까지는 뭐 기하가 들어갔으나 올해 빼겠습니다, 이런 학교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근데 보통 보면 건동홍 이상은 전 과목 다 봅니다. 미적, 확통, 기하까지. 그 다음에 숙대 이하, 숙대 인하대, 아주대, 과기대 이런 학교들까지는 부터는 뭐냐면 미적만 봅니다. 그래서 건동홍 이상을 무조건 나는 쓰겠습니다, 하나라도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 확통, 기하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시험장 가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대부분의 학교는 골고루 나와요. 단 하나의 학교 예외하고요. 성균관대 보시면 확통, 기하 안 나오죠. 미적분도 안 나옵니다. 성균관대만 상위권 대학 중에 공통 범위에서만 내요. 수원, 수투만 출제하죠. 이것 때문에 잘 모르고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수원, 수투만 낸다 그러니까 문제가 쉬운 줄 알아요. 쉽지 않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단지 출제 범위가 수원, 수투일 뿐이에요. 그래서 가끔 제가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가천대 쓰고 성균관대 써요. 성대 왜 썼냐 했더니 수원, 수투만 보니까 썼어요 라고 하는데요. 그냥 카드 하나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쓰면.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로 수원, 수투 공대 애들 보는 똑같은 문제로 의대까지 뽑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려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가급적 웬만하면 최상위권이 아닌 이상 지원하지 않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출제 범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 수리논술은 미적까지는 웬만하면 들어가고요.
미적도 안 들어가는 학교들 몇 개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뭐 덕성여자대학교라든지 서울여자대학교 이런 학교들은 미적도 안 들어가요. 또는 항공대학교 2학부 수원수2에서만 내죠. 그래서 본인이 어디 쓸 거냐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 거. 하나라도 건동홍 이상을 쓴다라고 하면 확통기하 다 준비해야 됩니다. 메디컬은 이제 뭐 써놨는데요. 이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죠. 의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정시로 가라고 하고 싶어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논술 경쟁률이 뭐 어마어마하죠. 300대 1, 400대 1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별로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위에서부터 좀 준비를 했어요. 연세대학교. 결과가 어떻게 되고 어떤 학생들이 붙는지. 일단 최저가 없습니다. 최저가 없으니까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연세대학교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수능 전에 보는 것도 있습니다. 수능 전에 보기 때문에 뭐 정시로 뭐 서울대 가겠다, 뭐 서울 메디컬 가겠다 이런 학생들 안 쓰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은 한 30대 1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최저가 없다 보니까요. 합격자 중 거의 대부분이 영재고 과학고 애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수리논술에서. 수리논술에서만 벌어지는 일이겠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고교 한 3, 4년 전 얘기인데요. 자, 지원자 분포를 보시면 과학고 영재고 거의 9.2% 정도 되죠. 근데 최초 합격자입니다. 최초. 그러니까 딱 합격자를 냈을 때 합격자의 50%가 영재고 과학고예요. 이게 수리논술로만 가면 더 심할 수 있어요. 인문논술까지 합쳐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그러면 얘네들만 붙는 거냐? 아니죠. 다 빠져요. 영재고 과학고 애들 다 빠집니다. 그래서 이건 최초 합격자를 보시면 이제 일반고 애들은 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웬만하면 추천 안 합니다. 최종 등록자를 보시면 그래도 일반고 비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건 작년 데이터예요. 2026학년도죠. 최초 합격자 비율이 영재고 과학고 거의 50% 육박하죠. 그런데 최종 등록자는 확 줄죠. 얘네 다 빠진 겁니다. 최저. 그러니까 다른 학교로 뭐 빠지는 거 뭐 뻔하겠죠. 뭐 서울대, 카이스트 이런 쪽으로 많이 빠졌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작년에 수리논술로 과별로 연세대학교 추합이 어느 정도 돌았냐. 이 데이터예요. 1차부터 4차까지입니다. 1차부터 4차까지 홈페이지에 공지돼 있어요. 몇 명씩 빠졌는지. 특징적인 거 한번 보시면 모든 과가 다 영재고 과학고 애들 때문에 쭉쭉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인기 학과만 빠져요. 예를 들어서 가장 인기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전기전자공학부가 있죠. 전기전자공학부 작년에 논술로 21명 뽑았습니다. 경쟁률은 35대 1 정도 되네요. 738명. 21명 1차 합격자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명 빼고 다 등록 포기했어요. 한 명만 등록했죠. 그리고 나서 2차에 또 20명을 추가로 해놨더니 또 18명이 빠지죠. 계속 빠지죠. 얘네들이 누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죠. 하지만 도시공학과 보세요. 안 빠지죠. 그래서 자기가 영재고 과학고 애들하고 싸워서 이기겠다. 그러면 그런 학교 쓰는 거고요. 나는 그냥 연세대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세대만 그런 학생들 많습니다. 연세대면 무슨 뭐 좀 우스갯소리로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보시면 최적 추합이 안 도는 과들 있죠. 제 예상이긴 하지만 이런 과들의 일반고 학생 비율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적으로 인기 학과는 영재고 과학고 애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런 패턴을 보여왔었는데 이제 이것도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내년부터 연세대학교가 최저가 생기기 때문에 영재고 과학고 애들은 수능 준비 안 하는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수능 최저가 높으면 못 써요. 근데 연대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썼던 건데요. 내년부터는 국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 하나 해서 3합 6에다가 영어 3등급 필수 이렇게 들어가요. 거의 4합 9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렇게 되면 아마 일반고 애들 비중이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사례로 이제 고려대학교를 보시면 되는데 재작년부터 이제 논술이 처음이 아니라 다시 이제 부활해서 시행이 되는데요.
연대랑 다르게 이 학교는 일반고의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자연 계열 총 합격 인원 몇 퍼센트냐면 일반고 비율이 73.5%였네요. 등록자들. 최저가 높기 때문에 영재고 과학고 비율, 과고 영재고 비율은 5.3%밖에 안 됐죠. 작년에. 그러니까 거의 일반고 애들끼리 싸우는 거고요. 그래서 최저가 높다 보니까 보통 보면 이제 수능 열심히 준비했던 친구들,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이 학교는 최저가 높다 보니까요. 경쟁률은 처음엔 되게 높아도요. 다 떨어집니다. 최저 때문에. 이렇게 최저 때문에 떨어지고 확통기가 준비한 데서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실질적으로 경쟁률 한 16대 1, 10대 1 선일 거예요. 최저가 통과되고 논술 준비했다면 그보다도 낮을 수 있겠죠. 특징적으로는 보면 미적분 2문제, 확통 하나, 기하 하나 무조건 출제됩니다. 그래서 난 정시 파이터예요. 최저는 맞출 수 있어요. 최저가 다가 아니죠. 최저 맞춰도 이 확통 기하 준비 안 돼 있거나 뭐 하나 준비 안 돼 있으면요. 시험장 가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시면 일찍 논술 준비해서 최저 맞출 수 있다면 한 5명 중에 하나는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려대학교 이제 논술 특징은 그나마 할만하게 됩니다. 아주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논술을 준비했던 친구들 고려대 문제 보여주면 아주 미치게 어렵진 않은데요? 라는 느낌이에요, 사실. 그 대신 최저가 높은 거죠. 연세대학교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뭘 하라는지도 몰라요. 그 대신 최저가 없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고 학생이면 가급적 고려대학교를 최저 맞춰서 쓰는 게 합격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면 논술 고려대학교 작년 기준으로 350명 선발에 경쟁률 71.85대 1 전체 이렇게 나왔대요. 근데 응시를 보세요. 41%만 시험장에 왔대요. 시험장에 온 것만 얘기한 거예요. 절반 이상이 안 왔어요. 왜 안 왔냐? 최저를 못 맞췄으니까요. 안 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온 학생들 중에서도 57%만 최저가 된 거예요. 온 애들이 다 돼서 온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100명이 지원을 했으면 41명이 시험장에 왔고 이 중에 0.57을 곱한 거, 뭐 6 하면 41명 중에 한 24명, 25명만 최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시험 본 애들 중에 16명은 또 최저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결과적으로 100명 중에 16명 정도만 최저가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런 거죠. 16명은 아니죠. 그러니까 몇 퍼센트냐면 한 20% 조금 넘겠죠. 그죠? 예. 100명 중에 한 20명 좀 넘은 인원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유효한 답안지가 된 거죠. 예. 그 중엔 또 누구도 있냐면 확통기하 준비가 안 됐겠죠. 누군가는. 백지도 있겠죠. 예. 최저는 됐으나. 그런 애들 빼고 하면, 경쟁률은 많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높아요. 그렇다고 뭐 무조건 붙습니다. 이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진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아까 연대 많이 빠진 것과 대조적으로 안 빠집니다. 보통 대부분 일반고 애들이고 이걸 붙은 애들이 연대까지 같이 붙을 가능성은 뭐 몇 명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요. 일반고 애들에서. 그래서 보통 보면 잘 안 빠지죠. 전체 빠진 인원이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특징은 연대랑 고대랑 확연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학교부터 이렇게 보시면 어렵죠. 일단 학교 문제 난이도 어렵게 내는 학교 중에 하나고 옛날에는 최저가 없었어요. 최저가 없어가지고 수능 후에 보고해서 100대 1 그냥 넘어가는데요. 작년에 이제 뭐 최저가 생겼죠. 모든 과에 최저가 생겨서 여전히 100대 1 넘어가지만 아마 한 30% 정도 될 거라고 봐요. 충족률. 3합 7 정도 최저면 100명 중에 한 30명? 10명 중에 3명 정도만 최저 통과돼서 최저 통과하면 30대 1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학교라면 서강대를 좀 보시면 되는데요. 서강대 이렇게 보시면 전자공학과 보시면 여기 볼까요? 수학과 볼까요? 경쟁률이 78대 1이에요. 3합 7이에요. 한양대랑 최저가 똑같아요. 근데 21대 1로 바뀌죠. 한 30%도 안 되죠. 보통 3합 7이면 한 25%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 이내. 그래서 4명 중에 하나? 이 정도만 시험장에 가서 유효한 답안지를 쓰죠.
그러니까 대부분 상위권 대학은 논술이 최저 때문에 다 떨어져요. 그럼 보통 이렇게 논술이 경쟁률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애들이 쓸 거 없으니까 다 익었어요. 예, 그래서 높아집니다. 지금 준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런데 9월달 되면 다 씁니다. 예, 왜냐하면 학종 교과로 쓸 게 없죠. 그렇다고 안 쓰긴 뭐하죠. 그러다 보니까 준비는 안 해놓고 다 쓰고 자기는 수능을 할 수 있습니다. 9월 모의고사 가지고 다 됩니다. 라고 해서 쓰는데 실제 수능을 보면 고3 애들 다 무너집니다. 거의 대부분 무너져요. 수능에서. 그래서 최저를 거의 다 못 맞추죠. 그래서 뭐 중앙대까지 3합 6, 3합 7 이 정도 최저를 요구하는 학교고요. 경쟁률은 많이 떨어진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경희대부터는 2합 5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2합5는 자신 있습니다. 예, 쉬워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특히나 3월 달에 너무 쉬워 보이죠. 예, 2등급 하나, 3등급 하나 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경희대도 확확 떨어져요. 보시면 예, 식품영양학과 뭐 보시면 경쟁률 2025학년도만 보시면 60대 1이 22대 1로 바뀌죠. 그러니까 2합 5여도 실질 경쟁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 못 맞췄다는 소리예요. 경희대를 쓴다는 학생들이. 예. 그래서 뭐 잘 보시면 이제 10대 1 안쪽으로 들어오는 과들도 있으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는 경희대만 가면 됩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예. 상대적으로 낮은 과들 있죠. 그런 데를 골라 쓰시면 될 것 같고 이 학교 특징 중에 하나는 일단 첫 번째 확인할 거 탐구 두학 평균이라는 거.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건 일반 공대 기준으로 이 학교만 탐구 평균이에요. 다른 학교는 한 과목만 봅니다. 그 다음에 진짜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공과대학 경쟁률보다 이과대학 경쟁률이 높아요. 차이는 딱 하나죠. 서울 캠퍼스에 있는 게 더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대학교는 전자공학과가 물리학과보다 세요. 그게 맞는데 이 학교는 반대로 갈 때도 있어요. 물리학과 저기 보시면 이학계열 서울에 있고요. 경쟁률이 더 높아요. 뭐 46대 1 이렇게 나오는데요. 전자공학과 보시면 어디 있죠? 제가 못 찾겠네요. 일단 여기 다 넣어놨는데 뭐 기계공학과 보시면 34대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교에서 인기학과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더 낮아요. 경쟁률이. 예. 이유는 예, 공대가 수원에 있죠. 국제 캠퍼스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은 무조건 서울만 외쳐서 예, 과로 놓고 보면 분명히 더 점수가 낮아야 되는데 역전될 때가 많다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학생들 지도하다 보면 멀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수원 멀잖아요. 예, 근데 뭐 수원에서 평생 살 건 아닌데 예. 상대적으로 공대는 수원에 있어서 낮은 과들이 많다는 거 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건국대학교 요즘에 많이 상승하는 학교죠. 개인적으로 보면 건대 쓰는 친구들이 경희대 쓰는 친구들보다 더 우수한 친구들이 요즘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지리적인 위치가 있겠죠. 예, 똑같은 2합 5 최저를 걸어도 건대 같은 경우는 거의 60% 70%의 최저 충족률이 나오죠. 예. 그래서 요즘 점점 더 높아지는 학교라서 붙기는 예, 쉽지 않은데 일단 뭐 최근까지 추세는 이제 매년 출제되는 문제가 있어요. 매년 출제되는 그 패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비하기는 조금 수월할 수 있다. 짧은 시간에.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통합 계열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부에서 그런 거 많이 강조하죠. 자율형으로 뭐죠? 그 자유전공 뽑아라. 그래서 그렇게 뽑아놓은 게 있어요. 통합 계열이라고 자유전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문 수리 같이 봐요. 그러니까 수리의 출제 범위는 수원 스투 공통 범위에서 출제하고요. 인문 논술 하나, 수리 논술 3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2개를 다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문 논술에 강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리 준비하면서 자유전공 쓰시는 게 좋을 거고 저는 글은 죽어도 못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수리 논술 가야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건국대는 모든 과를 통합 계열로만 뽑아요. 수리 논술 인문 논술 같이 보는 걸로 내년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올해 인문, 그 다음에 통합, 수리 이렇게 3개로 구분해서 뽑는 건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내년부터 건대를 가려면 인문 논술까지 준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동국대학교 여기도 2합인데요. 많이 내려가요. 경쟁률이.
건동홍 중에서 건대가 제일 붙기 힘든 거고, 그다음에 동국대는 물론 홍대도 마찬가지지만 수능 후에 보는 학교 중에 동국대가 경쟁률이 일단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수능 후에 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써놨는데요. 이거예요. 성균관대 경희대와 같은 시간에 봐요. 시험 시간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분산이 되죠. 그러면 최상위권은 성균관대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 그래도 좀 잘하는 애들은 경희대를 많이 쓸 거고, 그 밑에가 동국대죠. 그래서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높지 않고요. 그 다음에 최저 충족률도 많이 떨어져요. 똑같은 이어보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10대 1이 안 넣는 과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전략이죠. 그리고 뭐 정확하진 않으나 뭐 전과도 잘 시켜준 학교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학교든 과든 들어가서 그 차후에 뭘 모색해봐도 될 거고요. 특징적으로 여기 바이오 시스템이라고 돼 있는 과는 이것도 어머님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거는 서울 캠퍼스가 아니라요. 일산에 있습니다. 일산에 있는 대학이고요. 모르고 썼다가 일산에 동국대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동국대 병원이 있는데. 예, 거기 있습니다. 일산에 동국대 병원 있는데 약대도 마찬가지로 거기 있고요. 그래서 요 과들은 거기에 있는 캠퍼스가 거기 있다는 거. 물론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서울에서 같이 수업을 들을 수는 있는 거지만 전공 수업은 아마 거기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과도 제한된다는 것도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쪽이 낫긴 하나 어떤 제약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절대 뭐 다른 학교가 아닙니다. 서울 캠퍼스 같은 그건데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거죠. 분교는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문제 난이도는 경주가 아니라는 것뿐이구나. 예? 경주가 아니라. 경주는 아니죠. 근데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외딴 데 좀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홍익대학교 여기 보시면 올해부터 이제 최저가 홍대 2와 5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작년까지는 제가 이제 설명회 하면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최저를 맞추고 논술을 준비했다면 제일 붙기 쉬운 학교가 여기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수능 전에 봅니다. 그래서 애들 안 써요. 경쟁률 한번 보시면 2025학년도 재작년이죠. 14대 1 이렇게 나왔어요. 수능 전이어서. 그러니까 최저 통과한 애들의 비율이 아니라요. 접수시 경쟁률이 14대 1, 15대 1이었고 수능 전이어서 이제 학생들이 아직 환상에 사로잡혀 있을 때죠.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최저가 3화 8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경희대 최저 2화 봅인데 다 떨어지죠. 동국대도 2화 본데 다 떨어지죠. 3화 8이면 더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다 떨어지고 나면 뭐 15대 1이었는데 최저 3화 8 통과한 학생들 한 30%? 저는 그 정도 보거든요. 30%? 그러면 4.5대 1 정도 되겠죠? 거기다가 추업 한 20% 빠지니까요. 거의 한 4대 1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작년까지는 그랬어요. 재작년까지는. 근데 올해 2합으로 바뀌죠. 그러면 학생들이 최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쟁률 올라갈 거고요. 접수할 때. 그 다음에 통과율 높아질 거고 붙기는 조금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도 만약에 올해 또 수능 전에 시험을 한다면 그래도 딴 데보다는 붙기 쉽지 않을까. 수능 전에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미적, 확통, 기하 각각 한 문장씩 출제합니다. 매년 출제합니다. 뭐 딱 못 받고 우린 무조건 전 과목 다 출제합니다 안 했지만 지금까지 패턴은 다 하나씩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준비 안 되면 시험 보러 갈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럼 최저 때문에 떨어지고 수능 전이어서 경쟁률 낮고요. 그 다음에 미적, 확통, 기하 준비 안 돼서 떨어지고. 그래서 합격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작년, 재작년까지. 거의 뭐 재작년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수강했던 학생들 중에 최저 통과하면 다 붙었고요. 보통 그 전에도 한 50% 가까이는 붙었죠. 최저가 통과됐을 경우. 근데 올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경쟁률 상승이 돼서 약간 좀 붙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주대, 인하대 여기는 이제 작년부터 최저가 없는 학교입니다. 자, 최저가 없는 학교고 중간층, 그러니까 뭐 수학 3등급, 2등급 후반
좀 내신 3점대 그냥 아주대, 인하대 갔으면 좋겠어요. 예, 전통적으로 공대 강한 학교죠. 최저가 없고요. 최저가 없다 보니까 경쟁률은 쭉 올라가죠. 예, 그래서 붙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두 학교가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예, 저는 이제 강동 지역 처음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수도권을 반으로 나누면 예, 서부 쪽은 다 인하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남부, 동부 쪽은 아주대 우선이죠. 거리가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천 쪽 가면 무조건 인하대 하나 쓰고 보는 거고요. 아주대는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수원 쪽 가면 다 아주대.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근데 이제 이 두 학교를 갖다 놓은 이유는 6논술을 만약에 본다고 하면 이 두 학교 중에 하나는 쓰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일단 최저가 없죠. 그래서 전략을 짤 때 최저 있는 거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맞출 수 있는지 세팅을 하는데 무조건 최저 없는 거 두 개 넣어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수능과 동시에 바로 재수학원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됩니다. 수능과 동시에 입시가 끝나요. 논술을 준비했으나 준비할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최저 없는 거 두 개 정도 넣어놔야 마지막 희망을 갖죠. 그 대표적인 학교가 인하대, 아주대, 과기대, 광운대일 거예요. 최저 없는 4개 학교. 물론 어떤 학생은 이 4개를 다 쓰죠. 그래도 그러면 이제 이 아주대, 인하대는 다른 학교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형 일정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 입시는 인하대 논술과 같이 끝나요. 수능 끝나고 2주라는 시간도 있어요. 물론 이거 학생들이 싫어요.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2주 후 토요일에 아주대가 시험을 보고 일요일 날 인하대가 보고 끝나는데요. 물론 국민대도 있으나 고3 학생들 지금은 원서 쓸 때는 아마 그럴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수능에 집중하고 2주 후 수능 망가졌을 때 2주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설명회 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학생들 공부 안 합니다. 수능 끝나면 마음이 달라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주변에 다 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괜히 있었어요 이런 친구들도 많고요. 중간에 이제 공부를 포기해요. 그냥 재수나 해야겠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간 뭐 그거 다 이겨내고 끝까지 열심히 한 친구한테는 마지막 기회가 있죠. 2주간에. 과기대. 여기도 이제 말씀드릴 건 이제 과기대 같은 경우는 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인하대, 아주대는 문제가 어려워요. 특히나 아주대. 문제 많이 어렵습니다. 옛날보단 쉬워졌는데 그래도 여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좀 난해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과기대는 아니에요. 요즘 많이 치고 올라가는 학교가 과기대인데요. 정시에서도 많이 높아졌다라고 저는 들었고요. 일단 첫 번째 특징은 자유전공학부만 선발합니다. 과별로 뽑지 않아요. 165명 통으로 뽑아요. 경쟁률은 한 45대 1. 그럼 한 7,000명 정도, 7,000에서 7,500명 정도 지원할 겁니다. 그 중에 추합까지 고려하면 한 200등 안에 들면 돼요. 문제는 뭐냐? 문제가 너무 쉬워요. 이게 독이 될 수 있어요. 누구한테 독이 되냐? 잘하는 학생한테는 독이 돼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한테는 계산 실수 하나가 끝나요. 반면에, 그러니까 이건 학생 성향에 따라서 나중에 상담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 학생은 어려운 문제도 접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학교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실수 한 방에 끝나니까요. 근데 난이도가 있는 학교다. 뭐 예를 들어서 인하대, 아주대 또는 좀 어렵게 나온 학교다. 어설픈 학생들 백지네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 학생은 뭐라도 하죠. 구분이 되죠. 그런 데를 써야 되고 이런 학교는 저는 좀 피하는 식으로 많이 지원을 원서를 유도하고요. 반면에 아주 뛰어나지 않은 학생, 그러니까 완전히 어려운 문제 나오면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기회인 거예요. 학교 레벨에 비해서 너무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학생 상황에 따라서 마지막에 판단하시면 되고, 숭실대학교도 이제 요즘에 또 7호선 라인에 있어서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최저가 낮아졌어요. 숭실대 데이터는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이하 5였어요. 작년까지. 이하 5인데 아까 보셨듯이 경희대, 동국대도 되게 많이 떨어지죠. 숭실대는 더 떨어지죠. 세종대는 더 떨어져요. 그래서 뭐 바꿨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실제 경쟁률 좀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작년 시험 문제는 정말 쉬웠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너무 쉬워서 다 풀었어요 이런 애들이 많았고요. 근데 그렇다고 매년 쉬웠냐? 아니에요. 한 3년 전으로 돌아가면 4문제 중에 2문제 풀었는데 장학금 받고 왔어요. 제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 4개 중에 2개 반 정도 푼 것 같아요. 맞았다는 게 아닙니다. 푼 게. 근데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어렵게 나오다가 갑자기 확 틀었어요. 그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의 논술을 통해서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경향을 좀, 근데 올해도 쉽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종대학교는 이제 좀 제가 할 말은 여기 가깝지 않나요? 세종대? 그래서 많이 선호할 것 같은데 문제의 난이도는 한양대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급의 학생들이 쓰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점수는 상당히 낮을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워도 뭐라도 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하부를 맞출 수 있다.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어요. 반면에 뭐 최저는 나와도 어려우면 그냥 얼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친구들은 절대 쓰면 안 되는 학교예요. 그래서 난이도는 한양대급 이상의 문제를 내고 왜 저렇게 내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매년 그렇게 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광운대학교. 여기는 이제 유일하게 확통을 냈던 학교예요. 확통이 한 문제 정도 나와요. 소문 하나.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한 10점 이내 비율로 확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대비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미적 잘하면 확통 문제 버려도 붙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비를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건 학생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미적만 그러니까 붙은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확통 그냥 안 풀고 버렸는데 붙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확통에 대한 비중은 높지 않다는 거. 하지만 출제는 된다는 거. 그다음에 난이도는 중하. 여기도 이제 보시면 고1 수학 위주로 많이 나와요. 고1 수학. 학생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주제가 나와요. 수능만 열심히 공부하다가 고1 때 봤던 게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당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좀 특징이 있는데요. 또 중간권 학생들한테는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뭐 많이 쓰죠. 그래서 뭐 학교별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원하시는 학교는 이제 뭐 1대1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상담 원하시면 1대1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좀 자랑이자 이런 학생들이 있다. 논술을 왜 해야 되냐? 요거부터 이제 좀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제 합격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사관왕했죠. 그 사관왕이 연세대학교 서강대죠. 4개 중에 2개가. 거의 뭐 별을 딴 거죠. 진짜 붙기 힘든 거 4개를 붙었고요. 이 학생이 4개를 붙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2개를 떨어졌다는 게 더 중요하죠. 연세대학교 최초 합, 서강대학교 최초 합. 뭐 과도 뭐 비인기학과 아닙니다. 기계과, 전자과 이런 거죠. 이런 친구가 어딜 떨어졌냐? 동국대를 떨어졌어요. 예비도 없습니다. 이게 시험이라는 거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능력치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시험장에서 말리면 끝나요. 그럼 이게 어디에도 적용되냐? 수능 시험에도 적용되는 거죠. 수능은 그날 하루예요. 저는 이제 뭐 학생들 매년 많이 보지만 수능 시험장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 뭐 입천장이 뒤어서 그게 거슬려서 시험을 망쳤다. 뭐 이런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논술도 마찬가지. 근데 수능이 그래서 무섭다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 논술도 제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상담할 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학생의 능력치는 제가 볼 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 학교 도전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지만 합격은 그 학생이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장 가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떨어진 거 2개 말씀드리면 한양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동국대 떨어졌어요. 근데 이 친구는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개 붙은 거에 놀라는 게 아니라요. 2개 떨어진 거에 놀래요. 왜냐면 진짜 열심히 했고 정말 잘했고요.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이에요. 그것도 좋은 고등학교 출신도 아니에요. 학군지도 아니고요. 그런데 왜 논술을 했냐? 성적표를 좀 갖다 놨어요. 수능 성적표예요. 재수했어요. 2026학년도 있고요. 5학년도 있죠. 고3 때 4, 2, 6, 4, 5. 수학만 좀 해요. 이런 친구들은 수리논술이 희망인 거예요. 4, 2, 6, 4, 5. 특히나 영어는 못해요. 절대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6등급이죠. 공부를 안 합니다. 처음에 봤을 땐 7등급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학, 물리
요 정도만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고 내신은 2.17입니다. 그래서 고3 때 종합 하나, 교과 하나. 종합은 제가 알기로는 건대를 썼고요. 교과로 숭실대를 썼고요. 그 다음에 논술 4개 썼죠. 연대, 한양대, 건대, 동국대. 고3 때. 최저 2하부가 안 됐죠. 다 떨어졌죠. 물론 뭐 연대, 한양대는 최저가 없었으나 그건 고3 때 떨어졌고요. 그래서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할 때 정말 잘했었는데 안타깝게 최저가 안 나오니까요. 제가 국어 한 과목 해보자. 영어나 국어 둘 중에 하나 뭘 해서 3합을 한번 맞춰보자 해서 본인이 한 말은 저는 영어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포기했고요. 그 다음에 국어는 올려보자 해서 2등급까지 올렸죠. 자, 이 친구의 수기는 수기예요. 합격 수기. 이거는 수만이 들어가시면 수만이 카페 아시죠? 여기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와요. 연세대 포함 수리논술 4관왕. 지금 댓글이 한 1170개? 뭐 이 정도 달려 있을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공부했고 어디 학교 썼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뭘 했냐 이런 것들이 좀 써 있는데요. 다 부럽죠. 이거 보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데요. 정작 중요한 건 이렇게 노력을 안 해요. 이 학생만큼. 어떤 식으로 말씀드리냐? 각 학교의 기출문제를 풀고 어떤 주제 문제인지 분류할 수 있을 정도로 했다. 일단 이 학생의 첫 번째 머리가 좋습니다. 수학 잘합니다. 두 번째 그만큼의 노력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 했냐? 2년 동안 제가 가르쳤는데요. 단 한 번도 숙제가 많아요. 또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 학생의 합격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지만 문제 보면 유형 분류까지 다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를 풀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통 이 학생들은 논술은 살짝 걸쳐 놓는 거 또는 어떤 뭐 보험, 서브 이렇게만 생각하죠. 그러면서 짧게 공부하고 붙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짧게 공부해서 되는 거 없고요. 수능보다 어려운데 어떻게 짧게 해서 이걸 붙죠? 말이 안 되고요. 이 학생처럼 하는 게 정석이죠. 거의 한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형은 수능 공부 안 해요? 재수생이니까 같은 수업에 고3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숙제를 해온 걸 보고 말도 안 되는 분량 좋은데 그걸 다 외워요. 일주일 만에. 그거를 보고 저 형은 수능 공부 안 해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반 학생들은 왜 2개를 떨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정도 실력인데.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수기 보시면 수능 준비에도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미적분에 한해서 수리논술 공부하는 게 수능 수학 공부하는 데 방해되는 게 아니라 도움받는 면도 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뭐 학원을 왜 다녀야 되냐? 이런 뭐 제가 시킨 건 아니지만 본인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생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머리도 좋고 하더라도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수리논술이에요. 서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책도 없어요. 기껏해야 각 학교 기출문제 모아놓은 거? 그 정도일 거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데 학원이 하는 역할은 뭐 그런 거다.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어떻게 서술해야 되는지 이런 거 가르쳐주는 게 학원이다. 자기는 그런 쪽에서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풀 버전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수만이 들어가시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런 학생들 그러니까 뭐 하나가 빵꾸가 나죠. 과목 하나가. 근데 수학만 잘한다. 이런 학생들한테는 무조건 수리논술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댓글 중에 되게 많은 것들이 뭐냐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친구는 1월부터 했고요. 그 다음에 1년 더 했죠. 2년을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님도 이제 혹하시는 게 뭐냐면 3개월 만에 연대 뚫었어요. 뭐 한 달 만에 논술학원 다니지 않고 어디 갔어요. 이거 보시면 혹하죠. 근데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요. 가끔 있죠. 그런 학생들 소수고요. 대부분은 올해 한 해가 잘해요. 그건 절대 진리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연대 합격자 사례인데요. 이 친구는 더 심각하죠. 자, 일부러 수능 성적표를 걸어놨어요. 이런 애들이 논술하는 거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대박이 납니다. 왜?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학 갈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딴 생각을 하지 않고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63966이에요. 이거 전문대도 못 가죠.
그냥 수리 논술만 한 거고요. 이하 모 최저를 맞추려고 했으나 수학 하나, 물리 원, 요 두 개로 이하 모를 맞추려고 했으나 수능에서 못 맞췄어요. 그래서 최저 있는 거 다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최저 없는 거 광운대랑 특이하게도 연세대학교를 붙었죠. 근데 이 친구는 바둑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머리는 좋다는 거 전제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바둑을 하고요. 프로 바둑기사 되려고 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야겠다. 그러니까 나이로 4수였어요. 4수.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해서 국어, 영어, 수학 다 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그래서 수리논술이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수리논술만 했고요. 역시나 이거밖에 안 하고요. 딴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뭐 학원을 왜 다녀야 되냐. 본인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 학원에서 채워준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합격 사례. 드라마틱한 사례들만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이 친구는 유튜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한번 보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한양대 수리남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왜 수리남이냐? 수리남이란 영화 아시죠? 그 영화 넷플릭스 영화인가요? 그 수리남 영화가 한참 개봉됐을 때쯤 이런 인터뷰를 한 거예요. 진학사에서 하는 진학TV라고 유튜브 채널에서 특이 합격 사례 해가지고 이 친구 인터뷰한 게 있어요. 수능을 보지 않고 한양대 갔죠. 그것도 그래서 한 11분 정도 영상이 있을 겁니다. 논술을 어떻게 공부했고 뭐 논술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논술쌤이 은인이네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고 제가 뭐 반수 고3 때 떨어졌고 반수 때 떨어졌는데 모든 걸 포기한 학생이었는데 안타까운 건 그거였어요. 능력치는 있으나 계산 실수가 너무 많아요. 아쉬웠죠. 그것 때문에 맨날 떨어지니까. 그래서 어차피 군대 간다고 휴학한 거 놀고 있었을 당시니까요. 뭐 손해볼 거 없으니까 그냥 휴학한 기간에 시험이나 한 번 더 봐보자 라고 했고 시험을 한 번 더 봤는데 한양대 어디 갔죠? 한양대, 아주대, 광운대 이렇게 세 개에 붙었죠. 그러면 떨어진 게 있죠. 세 개. 어디 떨어졌냐? 시립대. 그다음에 또 특이한 게 과기대 떨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과기대는 그런 학교다. 한양대를 붙을 수 있는 인물인데도 과기대 떨어졌고요. 참고로 과기대 3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 실수가 많은 애들한테는 쥐약인 거예요. 과기대 같은 경우. 그리고 인하대도 3번 떨어졌고요. 어쨌든 뭐 시험은 약간 운도 좀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댓글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인터뷰 이렇게 내용에 유튜브 댓글에 웬만한 논술 강사보다 낫네.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수능 성적만 보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이 친구 사례를 제가 갖다 놓는 건 이화여대를 갔는데요. 4, 4, 3, 1, 5죠. 이 수능 성적만 보면 이 친구 공부 못하죠. 근데 저는 1년을 가르쳐 봤잖아요. 공부 못한 친구 아니에요. 고3 1월 달부터 제가 봤는데 그때 고2 모의고사 어떻게 나왔니? 라고 했을 때 뭐 2등급 다 안쪽이었어요. 어디 가고 싶니? 홍대요. 꿈은 소박했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야, 너 정시로도 홍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만 맞으면 그랬더니 엄마가 너는 수능 보면 그거 안 나올 거야. 논술 해. 라고 해서 했던 거고요. 뭐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수능 때 또 엄마 말처럼 이렇게 됐죠. 그냥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어요. 모의고사 때. 역대급으로 수능이 이렇게 나왔어요. 4, 4, 1, 3, 1, 5. 다행히도 탐구 한 과목 1등급 나오는 바람에 최저가 통과가 된 거예요. 그리고 논술은 3길 붙었죠. 그래서 이화여대 전정학과를 갔는데 여기도 이 학생도 옛날에 수만이의 수기가 있었어요. 잠깐 캡처를 해놓은 건데요. 억울하죠. 2025학년도 수능 수학 4등급. 고1, 고3 통틀어서 처음 맞아봤다. 팩트는 4등급인 게 맞으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변명하고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계속 그런 건데 그러니까 수능이 이렇게 무서운 거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수능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된 건데 이 친구는 수능 플러스 알파로 논술까지 1월 달부터 쭉 한 거죠. 이런 학생들한테 논술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준비도 하나도 해놓지 않고 9월 달에 수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논술 보험용으로 씁니다. 이런 학생들한테 보험 아니에요.
그냥 시험 끝나자마자 그냥 수능 망쳤으면 입시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부모님들이나 간절하게 시험장 가서 혹시라도 논술을 붙지 않을까 이 학원 저 학원 알아보시고 막 노력하시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학생들 1월 달부터 꾸준히 준비했고 아주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그냥 꾸준히 했죠. 그리고 수능을 망쳤을 경우에 그게 도움이 돼서 3관왕을 이뤄냈죠. 네, 마지막 사례 이 학생은 성적표만 보시면 알아요. 어떤 학생인지. 그냥 포기했고 포기했어요. 국어 포기, 물리 포기. 여기 나와 있는 케이스 중에 대부분은 뭐냐면 그냥 수능이 안 되는 친구들이야. 내신도 안 되고. 그러면서 합격증은 거의 다 3개, 2개, 3개 이상씩을 제가 걸고 있죠. 이런 학생들이 대박을 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전부인 학생들. 대부분은 그런 학생들이 3관왕, 4관왕이 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 붙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논술인데 붙는 친구들은 다 붙어요. 계속. 이게 특징이에요. 붙는 애들은 3개, 4개씩 붙고요. 안 된 애들은 그 하나가 어려워요. 이거는 정확하게 실력에 기반해서 성적이 그 합격 여부가 좌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오는 애들은 뭘 보아도 붙어요. 거의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 친구도 다 접고 논술 올인. 수학 한 과목이랑 영어랑 탐구 한 과목만 요것만 준비해서 4관왕 했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 대박 사례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누구나 논술 준비하면 이렇게 되냐? 절대 아니고요.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건 끝까지 버텨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려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어서 학생들이 하다가 너무 어려운데 도망갈 때가 있으면 도망가요. 그냥 정시 파이터를 할게요.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있고요. 또는 종합이나 교과 지금 이 시기죠. 아직 내신이 끝나지 않은 시기에 뭐 내신을 좀 더 올려서 더 좋은 학교 종합이나 교과로 써볼래요. 이렇게 도망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뭐 나중에 뭐 8월 달 가서 논술 시작하겠습니다. 9월 가서 하겠습니다. 많이 늦었죠. 특히나 상위권을 바라기엔. 근데 이 친구들은 아무것도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고. 그런 친구들이 대박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주 1회 4시간 수업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마 이 학원에서는 제가 금요일 날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진행을 아직 한 적은 없고요. 정규 수업을 이제 열려고 하는 거고요. 5월 8일부터.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업은 뭘 어떻게 하냐 이런 거 궁금해 말씀드리면 학원마다 다르겠죠. 선생님 수업하는 방식이. 어떤 학원은 저는 이렇게도 들어봤어요. 그냥 문제 주고 자 3시간 수업합니다. 1시간은 본인이 풀어요. 걷어와요. 1시간 반 정도 본인이 풀고 답안지 걷고요. 그 다음에 강사가 설명하죠. 이렇게 푸는 거야.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되면 그거에 대해서 첨삭을 해서 주죠. 빨간색으로 그어져 있겠죠. 빨간색으로 이건 이렇게 썼어야지. 또는 점수를 매겨주죠.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요. 그게 학생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어요. 이런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잘하고요. 제가 뭘 주든 어느 정도 80% 이상은 뭐 접근을 하고 풀어낼 수 있는 학생들한테는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많이 붙어서 뭐 하는 거 싫어하고 나의 실력을 체크해보고 싶은 학생들. 근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100분을 주면 한 50분은 그냥 멀뚱멀뚱 앉아 있어요. 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만 1년 내내 진행하면 학생한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싱을 배우고 싶다면 복싱장 가서 벌써 스파링부터 뛰나요? 그건 아니죠. 기본기부터 닦아야 되죠. 그래서 논술에서 나오는 주제들이 있어요. 수능과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결이 다르다. 문제가. 수능은 약간 추론이 많이 들어간다면 논술은 추론보다는 뭐 논리 정연하게 어떻게 진행을 하는 그런 걸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결이 좀 다르기 때문에 주제, 자주 출제된 주제도 다르고요. 그래서 보통은 주제별 수업을 해요. 오늘 A라는 수업으로 주제를 할 겁니다. A라는 주제로 수업을 할 겁니다. 라고 하면 A에 대해서 먼저 이론이 뭔지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밑에 문제가 달려 있어요. A라는 주제에 대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다 기출문제입니다. 대학교 불문 그 주제에 대해서 나온 걸 제가 교재로 엮은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좀 쉬운 난이도부터 시작해서 20번으로 가면 연대, 한양대, 의대 문제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동일한 주제로 수업을 하는데 학생 개인에 따라서 저는 뭐 의대, 연대 이런 거 안 쓸 건데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한 10번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상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20번까지 다 시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주제별 수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느 정도 학생이 이제 뭐 9월 달쯤 되면 6모 보고 나면 라인이 좀 나오죠. 최저 어디까지 될 것 같은지. 또는 9월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 원서를 쓰고 나면 그때부터 학교별 대비를 할 겁니다. 가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A 학교를 쓸 거니까 지금부터 A 학교 기출 위주로 진행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는 학원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거든요. A 학교 기출 10년치 돌렸습니다. 물론 그거 돌려야 되죠. 돌려야 되는데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좀 보시면 A 학교에서 작년에 나왔던 기출은 올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경향이 많죠. 그러면 잘 분석을 해보면 올해 A 학교에서 나올 문제는 3년 전 B 학교에서 냈던 문제랑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문제는 돌고 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기출 문제만 딸딸 외웠다고 해서 그 학생의 실력이 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제별로 공부를 하고 난이도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본인의 그 상황에 맞게 진행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예시답안. 제가 직접 다 씁니다. 학생들 보면 선생님 혹시 이거 답안 학교 측 예시답안 긁어온 거 아니었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쓴 거예요. 물론 컴퓨터로 쓴 거죠. 손으로 쓴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첨삭을 되게 중요시 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신데요. 논술은 첨삭이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 보통 이제 글 쓰는 건 한두 달만 해보면 쓰는 패턴 다 익힙니다. 그 다음부터는 푸냐고 푸냐 싸움이 더 커요. 수리논술은. 그리고 예시답안을 주기 때문에 쓰는 거 잘 못 쓰겠는 친구한테는 저 뭐라고 하냐면 그 답안지 그대로 베껴오라고 시켜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네 생각 쓰지 말고 내 생각 쓰라 그래요. 베끼다 보면 본인이 알아요. 논술 답안 어떤 패턴으로 쓰는 건지.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활용하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1대1로 제가 봐주는 옆에서 지우고 다시 써주고 하긴 하겠지만 너무 안 된다 싶으면 그냥 일주일 동안 숙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베껴와 이거예요. 그렇게 한두 달 하다 보면 다 익혀집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은 어느 정도로 많이 얻는 시스템이 아니라 3단계라고 제가 하는데 3시간, 4시간 수업이다. 저 혼자 4시간 쭉 떠들면 학생들 남는 게 없죠. 4시간 중에 뭐 상황, 매주 다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거 동영상 보고 오고 시킬 거예요. 학원 오기 전에 기본적인 거 보고 오라고 시킬 거고요. 여기서는 그거 본 걸 가지고 똑같은 거 쓸 거예요. 어차피 또 못 써요.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칠판에서 계속 떠드는 시간은 최소화시킬 거고요. 본인이 계속 쓸 거예요. 그리고 저는 돌아다니면서 학생들 일일이 다 보여줄 겁니다. 틀리면 그 자리에서 고칠 겁니다. 다 쓰고 걷어가서 일주일 뒤에 다시 주면 학생들 뭘 썼는지 기억도 안 나고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얘가 뭘 썼는지. 그 자리에서 고칠 거고 안 되면 그 자리 다 지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는 항상 밴드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면 밤 새벽 2시에도 공부할 수 있게 해줘요.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조교 첨삭 뭐 그런 거 없고요. 모든 건 제가 합니다. 물론 인원수가 많아지면 조교가 올 거예요. 조교는 아까 보셨던 그 합격 사례들 학생들이 올 거예요. 그 학생들이 오는데 조교가 뭘 하는 건 아니에요. 조교는 하는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여기 학생이 많다면 제가 이 학생을 보고 있을 때 저 학생은 방치돼 있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교가 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봐주지 못하는 시간에 조교들이 가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써봐라라고 해줄 겁니다. 누구보다 저에 대해서 잘 아는 조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랑 사제지간으로 엮여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 스타일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도움을 줄 거고 수업 시간 내내 방치되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확통기하. 이거는 필요한 학생들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4시간 하는 정규 수업 시간에는 미적, 수원스2 이거 위주로 진행이 될 거고 확통 기한은 따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걸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그다음에 파이널 특강은 이제 뭐 따로 진행이 될 건데요. 보시면 이제 지금은 학생이 없죠. 근데 이제 뒤에 보시면 수능 끝난 후의 모습이죠. 어마어마하게 오죠. 여기 오시면 이제 뭐 정규 수업 내내 끌고 갔던 친구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와요. 논술 해봤니? 아니요. 네가 쓴 학교 출제범위 아니 그것도 몰라요. 답답하죠. 그래서 뭐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어머님들 논술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셨으니까 오신 건데요. 논술은 여름방학 이후부터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합격자를 많이 내는 학생, 많이 나오는 합격자들은 대부분 일찍 시작했다는 거. 그거를 아셔야 되고 언젠가 논술을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언젠가 내가 올해 논술을 봐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신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5월 달이잖아요 벌써. 7월 달부터 하면 늦습니다. 냉정하게. 특히나 상위권이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 어디서든 지금 이제 바로 중간고사 끝났기 때문에 시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수업은 뭐 연간 커리큘럼 이렇게 진행될 거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 과정 쭉 진행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쭉 써놨어요. 이게 이제 수원스트 미적에 관련된 건데요. 1단원부터 13단원까지. 이쪽은 이제 뭐 논증에 관한 거고 이쪽은 미적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1월 달부터 진행한 학원 같은 경우는 벌써 9단원 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1월 달부터 하고 있었던 거죠. 또는 작년부터 하고 있었던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 애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늦기 전에 좀 빨리 하셔야 되는 거고요. 확통기한은 뭐 따로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은 갖춰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할 거고요. 한 10번 정도의 수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말씀드렸고 궁금한 사항들이 이제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뭐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여기 4시간 수업을 예. 동영상 강의 하시는 거예요? 예? 동영상 아니요, 재생 안 합니다. 영상 보고 와야 되는 거예요. 동영상 강의를 예습이나 복습을 하고 보고 와야 되는 거죠. 6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이거 6시간에서 10시간이 아니라 6시부터 예. 10시까지 답안 작성 그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칠판에서 이론 수업하는 거는 영상으로 봐도 되는 거잖아요. 만나서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서술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첨삭을 받고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론적인 부분은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 대신에 영상을 보고 오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는 최대한 다 해주고 싶고요. 안 하려고 하는 친구한테 뭐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5월부터 시작해도 1월에서 수업하셨던 게 동영상 강의로 커버가 되는 거예요? 급하죠. 급하니까요. 일단 중요한 거 위주로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뭐 건너뛰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1월 달부터 시작한다는 전제하에 저는 이렇게 짜놓은 거고요. 이 중에는 뭔가 자주 출제되지 않는 영역도 있고, 자주 출제되는 영역도 있겠죠. 그거를 이제 제가 감안해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빠짐없이 일단 내용은 다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영상으로 보충을 하든 해서 다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선생님 하시는 반 한반으로 지금 우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제가 올해 여기서 처음 온 거라서요. 아직 뭐 학생이 있는 건 아니라서. 뭐 금요일 날로 돼 있는데요. 뭐 시간 변경 가능하고요. 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뭐 학교에 대해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특정 학교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뭐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뭐 시작 아니면 지금 하고 뭐 부모님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하고 있나요? 저는 이제 지금 둘째인데 예. 얘를 이제 수리 연수를 좀 시키고 싶은데 수학 성적은 좀 좋은데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선 정시로 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를 아까 선생님이 예. 얘기하신 것처럼 하루에 한 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런데 재수생도 워낙 그 강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을 조금 잘하는 편이라 이 수리 연수를 하고 싶은데
얘가 이제 배 지고 다니다 보니까 정시에 완전히 지금 미쳐서 자기는 수리논술 안 한다. 수리논술 공부할 시간에 딴 걸 자꾸 하겠다. 근데 제 마음은 제가 봤을 때는 첫째 성향이나 얘 성향을 봤을 때는 수리논술이 좀 맞을 것 같아서 그거를 지금 계속 저는 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첫째 때 수리논술 보니까 학교 학생의 레벨이 너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아, 그 수업 듣는. 네, 반이 하나일 경우에 보니까 그래서 뭐 여기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지금 어차피 처음이니까 그렇긴 할 텐데 그래서 이게 진짜 수리 논술은 이게 달달이 붙어서 학교별로 얘 수준에 맞는 그거를 좀 해줘야 되는 그 개인 레슨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솔직히 여기 학원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잘 몰라가지고는 아까 이제 제가 선생님 말씀드렸처럼 개념을 전체를 하고 예. 그다음에 학교 레벨별로 그 문제가 다 유형이 있다라는 건 맞는 말씀이긴 한데 이제 각자 애들 그 그래도 이제 기본 원하는 대학교나 수준이나 뭐 이런 거에 따르면 이제 그 문제만 집중해서 풀거나 뭐 그럴 수는 있는 거면 하고 그 학교 위주로 나중에는 선생님이 문제를 좀 주실 건가요? 예, 원서 쓰면 그 학교 위주로입니다. 그 학생마다. 예, 학생마다 그러니까 원서가 결정이 되면 네.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시켜요. 그러니까 예, 뭐그 학교별로 애들을 그룹화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뭐 인원이 많다 그러면은 쪼갤 수 있겠죠. 근데 인원이 없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여기 5명밖에 없다 그러면 제가 5명 커버가 되죠. 근데 문제는 다 다른 걸 주죠. 뭐 본인이 쓴 학교를 대비를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제가 칠판에서 계속 수업하는 식이 아닐 거라는 거죠. 문제지는 다르게 나갑니다. 근데 그 전에는 기본기 갖추는 기간 동안은 예, 어차피 저는 예, 수리논술 되게 이제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데 애를 어떻게 꼬셔서 여기 우선 앉혀야 되냐 그다음에 선생님하고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되냐 그게 저는 고민이라서 일단 학생이 안 하겠다라고 하면 답이 없어요. 이거는 부모님이 강제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이러고 있으면. 그러니까 저도 그런 학생 보기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피곤해지는 거죠. 근데 학생이 의지가 있으면 저도 이제 도와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은데 이제 어머님 상황에서는 학생이 설득이 먼저인 것 같고요. 그럼 이번에 5월 1일 날은 그 학생 만약에 데리고 오면 이제 좀 이렇게 데리고 오면 선생님은 그냥 어떤 식으로 수업할 건지 그걸 알려주실 건가요? 어떤 식으로 수업하는지요? 저 그냥 수업을 할 거예요. 그냥 진짜? 예. 예. 제가 원래 하던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설명하고 써보라고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논술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학생들이. 경험해 보라고 그런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거 재밌어요라고 할 거고요. 누군가는 저는 이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뭐 상황이 학생이 정시에 빠져 있다.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이제 수능 끝나고 정신 차리죠. 정시 파이터의 그 환상이 아직도 있으면 물론 뭐 정시로 통해서 성공할 수도 있는데요. 예.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걸 저렇게 많이 봐서 그 다음에 똑같이 그런 학생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것도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일단 해야지라고 했는데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생각하시는 학교가 좀 높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뭐 학생도 정시로 이제 최소한 뭐 서성한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논술로 가는 게 얘는 거기 가는 거 훨씬 수월할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산모 수업은 쉬웠나요?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일단 보면 고3 애들이 착각하는 게 저는 이제 매년 재수생도 놓고 하고 있고 고3도 있는데요. 고3 애들은 3월 모의고사를 보면 뭐 좀 어려웠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똑같은 시험들 재수생들도 그 다음날 풀어보잖아요. 뭐 어땠니? 라고 물어보면 진짜 쉽던데요. 이렇게 나와요. 말이 완전 달라요. 그러면서 재수생이 되면 알아요. 아, 이걸로 왜 어렵다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고3 애들 착각 속에 살아요. 제가 볼 때는. 본인 위치가 이거다라는 착각 속에 3월 모의고사, 5월 모의고사 볼 때까지만 해도 정시의 꿈을 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이제 자기가 삐끗하는 게 9월쯤 가서 이제 이거 이상하다 싶은데 자기 합리화를 하죠. 내가 지금 실수한 거야. 그리고 수능 가서 제대로 한번 맞죠.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재수의 길로 가죠. 그럼 재수의 길로 갔을 때는 그 수능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서 그때부터 이제 논술을 찾는 학생도 많은 거고요. 재수학원을 들어가서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박은 정시 자체가 게임이 안 되는 애들이 많이 나왔어요. 대박의 케이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가 5등급, 6등급. 그럼 이 친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나 수학은 잘한다? 그럼 나 이걸로 승부 볼래.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전 과목 2등급, 2등급, 1등급 뭐 이렇게 돼버리면 저도 노라고는 말을 못하죠. 그러면서 한 등급씩 올리면 연대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죠. 올릴 수 있다. 네. 그걸 보여주면 되는 거고요, 학생이.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어머님이 먼저 설득이 먼저인 것 같아요. 강요를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강요하면은 학생 학원 와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느낄 수 있는 계기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오모에서 완전히 크게 망가져줬으면 하는 것도 있겠죠. 확 망가져져 버리면 거기서 위기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의고사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약이 돼서 연말에 더 좋은 결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서 오모까지 잘 봐버리면 기고만장해지는 거죠. 정시구나. 이렇게 되면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시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에 4합8을 맞춘 학생들이 있어요. 국어가 3, 2, 탐구 1 이렇게 해서 1, 2 이렇게 맞췄나요? 괜찮게 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국어 3, 수학 2, 영어 2, 탐구 1, 2. 이 친구가 정시로 어딜 갔냐? 라고 했을 때 어머님도 어디 정도 생각하세요? 이 정도면? 서울하는 갔어요. 과기대 갔어요. 근데 인하대가 아니라 홍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홍대랑 하나 더 떨어졌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홍대랑 어쨌든 저는 4, 8을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밖에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건동, 홍을 얘기를 하려면 뭐 1, 2, 1, 뭐 1, 1, 2, 뭐 3, 2, 뭐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모의고사가 아니라 수능에서.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신나게 이제 최저를 말씀드렸죠. 4합 8, 4합 6, 3합 7. 그럼 모의고사를 보시고 육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육모도 보면 안 돼요. 육모도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오로지 구모 하나만 보고 원서 쓰시면 돼요. 구모 때 안 나오면 수능 때 안 나와요. 그럼 구모 때 얼마가 나와야 되냐? 3합 6짜리를 쓰시겠다. 3합 7 서성한이 그죠? 없나요? 여기 보시면 한양대 3합 7이죠. 그 다음에 성균관대 뭐 3합 6, 3합 5, 그 다음에 서강대 3합 7. 구모 때 3합 5는 나와야 돼요. 그런 학생들이 수능 가면 3합 7이 간신히 나와요. 거의 그래요. 근데 구모 때 3합 7이 나왔다. 또는 한 문제 차이로 아쉽게 못 맞췄으나 수능 때 맞출 수 있다. 다 못 맞춰요. 거의. 학생들 말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 맞아야 되는 것보다 한두 등급 더 나와야 실전에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학생들한테 말하는 거는 산모 기준으로 정시로 얘기할 수 있는 학생들은 등급에 3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과목이든. 전 과목 1등급, 2등급. 그런 친구들이 수능 가서 정시로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2, 3, 2, 3 이렇게 찍은 상태에서 나 정시해 볼게요. 대부분 다 3, 4, 3, 4 됩니다. 그럼 가천대 가는 겁니다. 가천대를 비하는 게 아니라 보통 그 정도 가더라고요. 한양대 그 수리논술은 조금 다른 학교하고 좀 달라요? 아니요, 다를 거 없습니다. 크게 다를 거 없고요. 전형적인 논술 패턴 그대로 나오고요. 제 교재에 제일 많은 게 한양대, 인하대, 뭐 이런 중앙대 이런 학교들이고요. 뭐 긴 제시문을 준다 이런 거 없고 그냥 수능처럼 그냥 풀어라.
이런 거예요. 연계성이라는 게 없어요. 뭐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개별적인 문제 3개, 그다음에 연계되는 거 3개 이렇게 해서 크게 다른 건 없고요. 약간 수능이랑 비슷한 느낌 많이 줍니다. 풀이형 위주로 많이 나오고요. 또 질문 없으신가요? 이제 논술을 처음 하는데요. 선생님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제 아이가 자기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런 논술, 이 학교의 논술 전형에 유리하겠다. 이게 파악이 돼서 9월 원 썼을 때도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고 저랑 상담 다 하죠. 예. 해야죠. 저는 이제 그 대학별로 이제 집중해서 9월부터 그렇죠. 원서를 썼으면 그거에 맞춰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그 대학만을 위해서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기본기 쌓아야 된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 아이는 이제 좀 확고하거든요. 교수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좀 배우고 싶다. 라는 그게 어디죠? 그게 아니고 저희는 동국대, 세종대 있나요? 그러니까 동국대, 세종대요. 결이 많이 다르죠. 그거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아까 선생님이 요즘 애들이 이제 집 가까운데 예.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논술 처음 이제 강의 학원에서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 이제 결이 다른 걸 알게 되면서 그런 쪽으로 좀 맞춰준다는 거죠.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집을 뭐 1번부터 20번까지 그런 걸 풀다 보면은 그러니까 예, 기본을 다 닦아 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다 닦아 있는 친구는 마지막에 2달 동안 이 학교는 난이도가 이 정도구나. 그 다음에 제시문을 길게 주냐, 적게 주냐. 그 다음에 뭐 연계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항 간에. 요거 파악하는 게 학교별 대비인 거고요. 그걸 지금부터는 못한다는 거죠. 그걸 저는 하지 않습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학교 기출문제만 갖다 놓고 그 학교 문제만 계속 돌리는 게 그게 학생의 발전을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렇게 논술 그거에 이제 기초 문제 유형 적응을 해뭐 이런 거로 이제 하신다는 예, 예. 그럼 지금 다른 수학 학원이 다니고 있거든요. 예, 예. 논술은 아니고 그냥 중학교 때부터 쭉 다니는 학원인데 그럼 그것과 병행하는 건가요? 어떻게? 예, 병행이죠. 수능 수학은 수능 수학대로 하시는 거고요. 논술은 논술대로 하시는 거예요. 따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는 똑같은 거예요. 수능 고등학교 수학이라고 하는 재료는 똑같은데 요리법이 달라요.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왜 수학만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요. 그러니까 예, 논술 전형을 준비하려면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예, 수능대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논술은 논술대로. 그러니까 수능에서 안 나오는 것들이 논술에 나와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들은 거예요. 학생이 쓰는 뇌가 다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저한테. 논술을 하다가 수능을 보면 이게 아예 그냥 다른 과목인 것 같다라는 느낌 아예. 그러면 적응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수능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논술 잘하는 거 아니고요. 수능 수학을 못한다고 논술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내신의 서답형 쪽에 가깝나요? 굳이 결을 내신은 간단하게 쓰잖아요. 두세 줄.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그게 약수령 논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신의 서답형 정도 쓰는 게 약수령 논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수리 논술은 장문을 써야 돼요. 길게 씁니다. 아까 그걸 학원에서 대비를 해주신다는 거죠? 예, 그거를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이거 제가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이게 소문항 하나의 분량이에요. 하나, 둘, 이게 대문항 하나죠, 이게. 이런 거를 3개를 써야 되는 거예요. 문항이 3개 나온다면 100분 동안.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정도 쓰진 않잖아요, 서술형에서. 예. 그래서 뭐 쉽지는 않죠. 근데 트레이닝이 좀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일찍 할수록 유리하다고. 적응도 많이 돼 있을 거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재수생, 삼수생 위주로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논술이요? 네, 당연한 거죠. 실력대로 뽑는 거 정시랑 논술은 당연히 재수생, N수생이 강세죠.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물론 뭐 진짜 고3 애들 중에서 최상위권 애들은 고2, 고3인데도 막 연대 논술 뚫고 하잖아요. 그런 걸 제외한 일반적으로 중간쯤 정도 가면 대부분은 거의 재수생 반입니다. 예. 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이화여대 간 친구 있죠? 이화여대 전자공학과 논술로 갔는데요. 가서 이제 1학년 다니면서 했던 말이 7명 뽑았어요, 논술로. 고3 2명이고요. N수생 5명입니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현역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붙는 경우도 있나요? 논술로? 있죠. 있습니다. 없진 않습니다. 근데 현역은 대부분이 좀 쉽진 않죠. 그러니까 이게 레벨을 어느 정도로 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분명히 있습니다. 뭐 경희대 뭐 현역으로 뚫고 다 합니다.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냐 그거죠. 근데 재수생들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친구도 재수생들 같은 경우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심지어 군대에 갔다 와서도 해요. 예. 그런 애들하고 싸워야 되고 예를 들면 뭐 연대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면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재작년에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논술로 갔어요. 그 당시에는 연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도 딱 그거예요. 수학은 1등급, 영어 1등급, 육모까지 그랬어요. 수능 가서 완전 무너졌죠. 최저만 맞춰가지고 경희대 전자공학과에 갔는데 이제 욕심이 생겨서 그 다음 해에 경희대 다니면서 한양대 연대 봤어요. 떨어졌어요. 1년, 2년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군대 갔어요.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작년에 연대 논술 또 봤어요. 떨어졌어요. 아마 올해도 볼 거예요. 곧 전역해요. 지금 군대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 애들까지 와서 봐요. 최저가 없는 연대나 이런 거는. 시립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애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논술이 이제 처음 경험해본 고3이 걔네들하고 싸워서 뭐 지라는 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죠. 특히나 이제 뭐 계속 그냥 풀이형 문제만 나왔다면 상관이 없는데 뭐를 증명하세요 이런 게 나와버리면 고3 학생들 그거 해본 적이 없어요.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논증하시오 이런 거. 그래서 정시와 논술은 재수생 강세입니다. 뭐 그렇다고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면 해야죠. 그러면. 또 질문 없으세요? 여자 부분은 못 들어서 그런데요. 예. 그 약수령 논술도 따로 대비가 되는 건가요? 저는 약술은 논술을 수업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약술은 뭐 대부분의 학교가 수학, 국어 같이 보잖아요. 이걸 준비하던 친구들은 수학을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약수용 논술 수업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사실.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수학,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제 수업에 오른 친구는 수학 2등급, 3등급 이렇게 되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냥 수능, 수학, 수능, 국어, 특강 열심히 공부하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답안 쓰는 요령이야. 이 논술을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대비가 되고요. 예, 그래서 수학만큼은 이걸 수리 논술 그냥 하면 약술 수학만큼 따로 준비하실 필요 없다. 국어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대 같은 경우는 아예 답만 씁니다. 그냥 수능 수학 답 내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무슨 논술인지 모르겠으나 그럼 서술 안 합니다. 답만 내요. 수원, 수특, 이정만 해서 갈 수 있는 학교가 많이 있나요? 여기 아까 출제 범위 제가 넣어놨거든요. 앞에 있나요? (14페이지에) 제가 해놨거든요. 이거 바뀔 수 있는 건데 건동홍 이상만 확통기하 보는 거고요. 숙대, 뭐 인하대, 아주대, 과기대, 항공대, 숭실, 세종, 단국, 광운은 확통 들어가고요. 근데 아까 광운대는 확통? 네, 시간이 없으면 그냥 버리고 미적 맞으면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좀 건동홍 이상만 확통기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5월 1일 수업은 6시부터 10시 사이에 그렇게 6시인가요? 6시 반 아닌가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 학원에서 문자 안 왔나요? 확인 5월 8일이라고 하셨어요. 개강을 5월 8일로 제가 한 거고요. 일단 제가 무조건 공개 강의부터 하고 하는 게 두 가지죠. 일단 학생이 저랑 맞냐 일단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논술이 본인한테 맞냐. 예.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선생님이 맞냐? 그 다음에 논술이 나한테 맞냐. 그러니까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와서 첫날 해보고 그냥 안 와요, 다음부터. 그 이유는 뭐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올 수도 있겠지만, 논술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거 제가 할 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경험해봐라. 반대로 이게 더 재밌어요 라는 친구도 있다는 거. 학생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5월 1일이죠. 네. 문제는 6시 반. 6시 반부터죠. 제가 5시까지 딴 데 수업이 있어가지고 10시까지 이렇게 하면 할 거고요. 아마 극한값 구하기 할 거예요. 논증은 아니고요. 근데 뭐 미적분 들어가면서 학생들 극한을 구하겠죠. 수투나 미적분. 아마 수능식으로 푸는 거랑 좀 다른 게 있을 거예요. 논술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수능 공부하면서 배웠던 소위 말하는 어둠의 스킬? 예. 그런 거 논술에서 하나도 쓰면 안 돼요. 오로지 교과서에 있는 방식으로만 풀어야 돼요. 그래서 수능 때는 답만 내는 거니까 별의별 편법을 다 가르쳐주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석대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경험해 볼 거고, 답안지도 써볼 거고요. 하나도 못 쓴 친구도 있어요. 답은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써요? 예. 그 금요일이 변경할 수도 있다고 아까. 그건 이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아직 확정은 아니고. 예, 제가 스케줄을 일단 금요일은 비워놓은 거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다 이동이 가능하다면 그런 거죠. 또 질문 있으시면. 근데 이제 어디서 하시든 관심 있으시면 그냥 빨리 하시는 게 맞고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강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서 9월달, 10월달에 와가지고 학원을 문 두드리는 학생들 보면 저는 욕이 나옵니다, 사실. 뭐하다 이제 와서 이제 와서 뭔 합격을 바라냐 싶기도 하고요. 특히나 수능 끝나고 오는 학생들 중에는 제가 많이 봤어요. 그냥 자고 있어요, 뒤에서. 왜 왔냐라고 물어보면 엄마가 가래서 왔다. 학원에 자러 왔죠. 돈 내고 자고 있어요. 그리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수능 끝나고는 학생들을 1대1로 봐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것 뿐이지, 그리고 그 한 번 들었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파이널 특강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어머니들 예를 들어서 9월 달쯤 되면 수능 전에 보는 학교, 연세대학교 파이널 특강, 이런 거 이제 문의하시고 하실 텐데요. 거기 가서 엄청나게 많은 걸 얻을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 학교 기출문제 유형 이렇다, 이렇게 접근해봐라, 이런 거 자주 나왔다, 이 정도 얘기해 주는 거고 기출문제 좀 풀어주는 정도지. 그래서 합격은 9월 달쯤까지는 실력이 만들어져야 돼요. 9월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쭉 가르치다 보면 10월 초쯤 되면 튀는 애들이 있어요. 얘는 되겠다. 근데 누군가 그때 시작하고 있죠. 그럼 1년 더 해야 하는 게 맞죠. 그때쯤 되겠다 싶을 정도로 쭉 올라온 애들은 돼요. 아까 보였듯이 3개, 4개씩 돼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5월 달이면 시작하셔야 되는 시기 맞습니다. 중간고사 끝났고. 질문 없으십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